이게 보통은 국내 생산 차량들한테는 이게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 나가는 차량들에서는 이런 보안 장치가 선택 사양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이걸 선택하지 않고 구매한 사람들의 차량이 표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보안 허점이 이미 다 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네. 이게 일단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경찰의 도난 방지인들의 잠금 장치를 일단 무료로 배포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시동을 거는 걸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키트를 개발을 해서 오는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도난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차주들이 이건 설계 결함에 속한다. 라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오와주 남부지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미 제기가 됐고요.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의 피해자들도 연방 대법원에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네.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네. 또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경선 쭉 매 하고 있고요. 이 모든 뉴스들이 주목되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주목되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주목되죠. 진짜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돼. 대통령 기자회견에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성전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이슈가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국민의힘 내분이든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눈에 보이는 건 민생 이슈가 보여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만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언론은 싸우는 게 좀 재밌고 국민들도 관심 많이 갖고 또한 저희 같은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 그냥 조회수 확 올라가고 관심들 많이 있으시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또 쏟아내고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게다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또 장해찬 이사장 같은 또 그 뉴스가 또 나오고 다음엔 또 오늘인가 봤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2016년 총선 출마할 때 한 달가량 수행했던 수행원이 네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또 강한 발언을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근데 이준석 대표 인격에 좀 문제가 있고 예의가 없다라는 거 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부정하더라고요. 이건 그러냐? 당신 책임져야 할 얘기다. 맞대응하겠다 그러던데요. 그럼 저도 책임져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를 좀 상처내기 위한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한 거 아닌가?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슈가 계속 저는 터질 수밖에 없다고요. 주변 인물들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등 돌리는 파장이 계속 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여론조사의 미미한 변화인데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응답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좀 우호적인 여론이 나왔거든요. 그게 조금 변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하고 또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오히려 선을 그었거든요. 공무에 바쁘다 보니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일체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신호가 나온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내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도 상당하다. 너무한다. 이런. 오히려 지금 대구의 홍준표 시장도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니까 에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했어. 오세훈 시장도 억울한 건 알겠는데 좀 지나치다. 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런 식의 파장이
계속 터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전형적인 양비론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자극적이고 강한 어조와 단어를 사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듯한 모습,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예.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그러한 문자, 윤핵관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준석 내쫓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고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저쪽은 세력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거의 정치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그 공격 성향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단어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를 내쫓기 위한 그런 행동에 자기는 저항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본인은 진짜 정치 개혁을 위한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도 이어갑니다. 그 목소리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줄을 잘 서면은 우리는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우세 지역구에 가가지고 또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운석이 충돌해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성 자체를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정당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도부만 조금 바꿔보려고 해가지고 아니면 당원 당규 자꾸 좀 몇 개 바꿔보려고 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당원의 조성 자체가 바뀌면 당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당 명이나 아니면 당을 통째로 신당 차리지 않고 당의 조성이 싹 바뀐 계기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게 소위 친노가 DJ와 그리고 호남으로 상징되던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수도권 화이트 칼라로 상징되는 민주당으로 변화한 그런 2012년 즈음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컸다 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그 이후에 다른 색깔로 움직일 수 있었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핵관과 호소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왠지 자기들은 또 이제 험지 안 나가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험지 출마는 또 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민주당과는 약간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줄 잘 서서 편한 곳에 공천받아 국회의원 계속하는 뭐 이런 정당이 아니라 당원의 구성이 변화해서 당원들의 의지에 따라 의사에 따라 당이 민주화되는 뭐 이런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바탕에 깔고 윤핵관들은 그런 변화를 못 이끈다 내지는 거기에 거부하는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론은 저기예요. 좀 이상론적이긴 하죠. 권력을 잡고 있는 당내에서 또 소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해요. 그게 민주정당이든 아니면 어떤 독재정당이든 군사정권에서의 정당이든 모든 곳이 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더라고요. 당에서 아무리 당원 당규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천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천 시즌 되면요. 자기랑 친한 사람, 줄 선 사람 그리고 위에서 부탁한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공천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개혁 공천 이런 식으로 얼굴을 내보이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과 맞붙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혼자 싸운다고 아까 표현하셨죠. 결국 혼자서 이길 수가 없죠. 이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고 물론 남녀 간에 갈라치기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 보수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것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먹히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하다 보니까 배신자가 꼬리표만 달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자칫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지지율이 더 국민의힘이 곤두박질 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신자 소리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목표해야 되는 것은 차라리 저는 자기의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정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석수를 몇 석을 차지하든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그런 자격 시험도 도입을 하고. 그 얘기는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내 당원 구성 변화, 당원 가입 운동 이게 아니라 네.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원 가입이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대 30대가 들어오지만 70대 80대 90대도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윤핵관은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서 지금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는 못마땅해서 70대가 이상이 70대 이상이 결집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저는 당원 가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신당 창당밖에 없을 거다. 그런가 하면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좀 그 비판적인 당내 여론도 거세지면서 그럼요.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했었죠. 윤리위원회가 경고성 발언을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어떤 당의 나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번 하긴 했지 않습니까? 입장문을 냈습니다. 19일 날 내가지고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내일은 안건이 없이 그냥 안건은 있습니다. 뭐예요? 김성원 의원 징계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건이고 지금 제소가 된 징계를 해달라고 제소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내일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가면은 이준석 대표 징계안을 논의할지 안 할지를 내일 중에 결정한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그래서 내일 회의에 이준석 징계건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또 키워주는 거 아닐까요? 키워주는 건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들이 윤핵관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장해찬 이사장이 대통령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직접 공격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 해당 행위다. 자기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나 윤핵관 쪽에서는 전선이 이제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8월 28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준석 전선이 아니라 이재명 전선으로 바뀐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층들은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고 윤명 대첩 3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도 조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윤핵관이 노리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조금씩 잊혀지게 놔두지 윤리위원회가 또 추가 징계하고 그러면 또 시끄러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또 나서는 이유는 자꾸만 누군가는 윤리위에 제소를 하거든요. 제발 좀 이준석 전 대표 멈추게 하라. 저렇게 발언 못하게 하라. 제소를 하면 절차적으로는 뭐 징계할지 말지 논의를 하긴 해야죠. 거죠. 내일 확정적으로 뭘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요.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런 거고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또한 자신에 대한 논쟁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쓰고 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북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또 폭로할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이슈는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은 신당 창당밖에 길이 없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저도 신당 창당할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문제예요. 배 소장님은 언제로 예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월달, 2월달에 양당이 그냥 공천권 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한 여론조사 해보면 양쪽에서 다 뭐 100석이 안 될 것 같아. 뭐 윤핵관들 물러나라, 친명들 물러나라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이삭죽기 형태로 이준석 대표가 좀 괜찮은 분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10석에서 20석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2024년 초에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은 더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2대남, 3대남 또는 40대 일부도 기존의 그 양강 구도의 이념 중심의 정치 구도에 상당히 혐오를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뭐
정의당보다도 더 파괴력 있는 정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뭐 그 얘기까지 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계속해서 정치권의 꼬리를 꼬고 이어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봤고 대통령실 개편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좀 뉴스가 엇갈리네요. 네. 뭐 기획관리실장이라는 3실장 체제로 실장실 그 자리를 하나 더 신설해서 3실장 체제로 간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고 그냥 홍보수석 김은혜 뭐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 이 뭐 이렇게만 한다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저는 잘못했죠. 근데 저는 이제 잘못을 따지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우리 많은 또 청취자분들도 유튜브까지 봐주고 계시는데도 그럼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 장성철 소장이나 제가 내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반영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 또 성격에서 오는 국정 리더십이지. 어떤 특성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신을 3년이 지나서든 4년이 지나서든 10년이 지나서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쉽게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선 때는 워낙 이겨야 되는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있었으면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딱히 바꾸는 건 없거든요. 특정 뭐 대학 또 특정 또 출신 검사에 대한 뭐 인사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적어도 잘 알리는 것과 그래서 메시지 홍보에서 김은혜 전 의원 정도가 오면은 지지율을 5에서 한 많게는 정말 욕심내면 한 10%까지 견인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혼선을 임기 초반이라서 빚고 있는데 여기 이관섭 전 무역 협회 부회장이 오면 또 관료 출신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좀 교통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 교통정리 플러스 홍보 메시지 윤내기 윤내기 광내기 정도 하면 지지율이 한 30% 후반 정도 40% 초반 가면 괜찮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음식점에 그 음식이 좀 맛이 없어서 음식을 좀 바꿔라. 주방장을 좀 바꿔라. 그래서 좀 비서실장을 바꿔라. 이런 건데 지금 홍보수석을 바꾸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광고를 좀 더 하자. 그렇죠. 음식은 뭐 괜찮은데 광고 더 해야 되고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음식은 괜찮으니까 메뉴판을 좀 바꾸자.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 갖고는 음식이 맛이 없는데 과연 손님들이 갈까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 가지고 소폭 개편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이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는 가장 문제가 비서실장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분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분을 좀 보강하고 보충하는 식으로만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25일부터 1박 2일로 의원 연찬회를 한다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대통령실 개편 뭐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변화 이런 얘기도 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는 없을까요? 연찬회 하는 거는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당이 항상 1박 2일 정도 연찬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때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과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 가지를 주되게 나눈 거고요. 물론 비공개 회의 때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 대통령실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또 밖에 새어나가면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조영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위한 뒷받침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논의합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장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문제 해결을 하려면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의 문제, 엄마의 문제,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이야기 안 하고 집안 문제 해결됩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준석 또 김건희 검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인데 검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윤핵관 이야기도 해야 되고 과연 이걸 연찬해서 할 거다? 안 할 겁니다. 그래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국민들은 뭐 3, 4년 지나면 윤석열이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왔는지 그때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고 또 지지율은 8월 말 9월 초가 되면 8 말 9 초가 되면 이제 윤명 대첩 3라운드가 되니까 국민들도 어차피 뭉칠 사람들 뭉치고 안 뭉칠 사람들은 안 뭉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논쟁거리는 있어요. 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건데 자 우리 전당대회 12월 달에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점? 네. 그거 가지고는 논쟁이 붙을 수가 있죠. 12월이 아니라 12월부터 경선을 시작하면 1월 말 정도에 뽑힐 거다라는 식으로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 출마 못하게 하려고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1월 6일 이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 옹호적인 쪽에서는 이게 맞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렇게 되겠죠. 무력감입니다. 게다가 추가 징계로 뭐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뭐 제명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죠 비상 지도 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엄지척 따봉 문자로 따봉 이 문자로 선을 분명하게 그었는데 이제서야 이준석 전 대표하고 소맥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이제 해도 그 진위를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통 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그런 발언을 하긴 했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배종찬 소장의 분석대로 윤 대통령 스타일상 안 그럴 것 같다. 네. 안 바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의 진위 여부 또 실제 2024년 그러면은 윤핵관 물러나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구호는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봉합되기가 거의 불가능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성인데 당위성은 어쨌든 대통령이 품으셔야지 안 그러면 보수우파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윤핵관들이나 대통령께서 보다 더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우파 진영 자체가 무너진다까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수우파 혼자만의 힘으로는 집권이나 선거 못 치러요. 국회의석 다수 의석을 못 차지하잖아요. 못 치러요. 네. 보수우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층이 떨어져 나간 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기능을 한 것만큼은 결과론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까지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네. 그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그룹이 그렇죠. 앞으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국민이 판단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해서 일정한 국회 지분을 얻어낸다면 여론으로 그러면 2024년 총선 이후에 2025년, 2026년에는 오히려 보수정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뭐 상당히 먼 얘기를 계속 좀 하시는데 만약 그런 양상으로 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는 신당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엄청난 위기거든요. 선거 못 치러요. 기존 의석보다도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과연 그런 구도로 진짜 갈지 이건 아직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냥 이름대로 국민의 힘이 돼야지 윤핵관의 힘이 되면 선거 못 치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1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김민희 씨. 네, 지금도 도로 위로된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쪽으로 가덕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트레일러 관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는데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광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가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또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강변북로에서는 같은 방면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마포대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뉴스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더니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의 경호 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양산 사저 울타리까지였다면 울타리로부터 300m 바깥까지 경호 대상을 확대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적용이 내일 0시부터랍니다. 그럼 이제 그 사저로부터 300m까지는 집회 시위를 못하게 되는 뭐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고 네. 방금 또 속보식으로는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서 이루어진 조치다라는 식의 또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이런 것이 좀 변화된 행동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더 어찌 보면 진작했어야 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직후에 워낙 이 양산의 평산마을 시위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보수 유튜버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서초동 자택 앞에서 예. 또 맞불 집회 또 맞불 집회가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평산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주민들이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지 맙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나를 봐서라도 예. 시위하시는 분들이 좀 지켜줘.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런 조치가 취해진 그 이유가 뭐냐면 김진표 국회의장도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당한 위해가 가해집니다. 예. 위협이 가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예. 실제 사면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사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전직 직전 대통령의 이 거주지에 네. 상당한 위협이 가해진다는 건 빨리 대통령이 좀 끊어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일단 그걸 제안을 받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도어 스태핑상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서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좀 자제합시다. 이런 문화는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더 보탬이 되는 거죠. 글쎄요. 좀 더 진작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 좀 배 소장님 말도 일각엔 타당성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요? 규제와 통제로 어떻게 헌법상에 걸린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이렇게 좀 침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뭐 헌법소원 내는 경우도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인지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 그 사람들은 적폐 세력이니까 많이 조롱하고 시위하고 뭐 욕설을 해도 괜찮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당하면 안 돼.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전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설을 하고 주위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시위하는 분들 잘못된 행동이죠. 예. 근데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이런 식의 규제와 통제가 강화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집회 시위 양상과 지속 기간의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과 지금 양산 사저 앞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중잣대를 봐야죠.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야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다. 이것을 좀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탄핵당했지만 예. 이런 부분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제도적인 개선을 해볼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욕설하고 막 거의 그랬어요. 험한 말도 하고. 근데 지금 와서 이런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특정인을 대상해서는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위하는 거 잘못됐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바뀌어지는 거는 과연 맞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그게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번 기회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위는 하지만 결국에는 표현입니다. 왜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럼요. 표현의 도구여야 하는데 이거는 괴롭힘의 도구로서의 그렇죠. 집회와 시위는 아니고 거기서 막 욕설하고 막 칼로 위협하고 도끼 들고 이런 건 잘못됐어요. 일반 국민들도 옆에서 큰 공사가 있으면 소음 데시벨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시위는 하세요 하고 뭐 따질 게 있으면 따지면 되지만 그게 욕설과 소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거고. 아무튼 뭐 속보로 또 이런 뉴스가 들어와서 하나 더 언급해봤고요. 민주당 얘기 잠깐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합니다만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민주당 얘기는.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지금 이번 주말이면 이제 끝나죠? 전당대회가. 수도권으로 이제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이 호남인데 전북에서도 투표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34%만이 참석을 했다는 당원들 참여를 했다는 것도. 호남은 10%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너무 표면상으로는 뭐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새로운 당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결과는 점점 더 확대명에서 거대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거대명? 네, 거의 대부분 이재명. 네, 거기다가 이제 완대명 아니에요? 최고 완전히 이재명. 하나 또 발명을 하셨군요. 네. 게다가 이제 최고위원까지 거의 대부분 친명 이렇게 또 정청래 의원이 가장 득표를 많이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근데 그 외에 우리가 특별히 전당대회에서 좀 각인할 만한 그런 내용은 잘 기억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당원 80조. 그 기소시 당무정지냐 뭐 아니면 그거는 그냥 놔두고 당무위원회가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느냐. 요거밖에 없었죠. 아니 근데 여긴 지금 여론상으로도 조금 불리한 구조거든요. 당원 80조를 개정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 당대표 후보의 팬덤에서는 가장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특별한 기억에 남을 만한 정책이나 비전 제시가 없는 전당대회 이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민주당이 당원 80조 1항을 고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라고 했지만 사망을 고치는 거잖아요. 네. 당무위원회 의결에서 다른 판단할 수 있다. 앵커님,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죠.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그럼 자기 직무 정리를 자기가 풉니까? 그리고 당무위원회가 100여 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본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형식이다.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거는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거잖아요. 8년 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정치 후퇴입니다. 개혁 후퇴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 개혁과 기득권 타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당대표를 보호하고 당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갑옷을 이렇게 계속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계속 껴입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헌 80조도 그렇지만 80조 사망도 이건 여론의 호응을 받기 힘들거든요. 전체 여론으로.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아주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 이유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윤명 대첩 3라운드로 가겠지만 결국은 누구의 리스크가 더 크냐는 것이거든요. 낮은 대통령이 있지만 또 전쟁 대결 구도가 되면은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될 때 과연 이 배우자 리스크 또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그다음에 스타일 리스크 이 부분이 얼마나 통제와 절제가 되고 보완이 되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지켜봐야죠. 네. 한 가지 좀 예측을 해보면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검찰에서 경찰에서 기소를 해요. 그러면요. 정기국회 완전히 난장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을 민주당이 협조를 전혀 안 해줄 거예요.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참 국민들 보기에 이 국회가 뭐 하는 거냐. 그런가 하면 또 한편 검찰은 하루에 2곳 지검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바짝바짝 조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또 맞불이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용산 대통령실 및 관저공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이 있으니 국정조사해야 되겠다. 역시 이제 전 정권 청와대를 향한 수사와 현 대통령실을 향한 국정조사가 맞붙는 바로 그런 또 국면이거든요. 강대강 대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초도 계속 전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2016년 총선 이후에는 제3정당이나 제3세력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분석이 왔는데 저는 2023년을 처음해서 또 2024년 총선 앞두고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제3세력, 제3지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보이는 양상은 검찰 수사, 국정조사 또 야당 대표 기소 여부 이렇게 돼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지금은 더 많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정기국회가 난장판되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무슨 세제 개편 또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발표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또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과연 그런 식으로 갈까? 조금 뭔가 변화 달라짐의 물꼬가 있을까?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당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그리고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검찰발 리스크가 여의도를 지배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 국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럴 때 중재 기능이 없어요. 정의당의 의석수가 한 50석 이상만 없죠. 되더라도 중재 기능이 없어요. 우리 국회가 거의 이제 꽉 막힌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양대 정당 구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절충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배종찬 소장이 아주 작심을 했는지 정계 개편 신당 청당 얘기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군요. 아직은 이런 얘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자제하겠습니다. 네. 가능성의 범주에 둘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가 정치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다.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여기 출연하게 되면 계속 해야죠. 그러면 그때 더 과거에 우리 이랬다고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검찰과 국회가 정면으로 맞대결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를 것을 좀 오늘 우려했는데요.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도 좀 생길 수 있기를 좀 기대해보고 그것의 한 상징적인 요소가 문 대통령 양산사저 300m 시위 금지하도록 한 뭐 이런 정신이 여기저기 좀 발휘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잔나비가 부르는 나는 볼 수 없는 이야기. 볼 수 없는인가요? 불 수 없는인가요? 아무튼 이 노래 잠깐 듣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 이젠 그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슬픈 표정 짓지 않아요. 애써 웃으려도 하지 않을게.